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평화정의 원내대표고 그때 어떻게 불렀었죠?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그 대표 원내대표라고 불렀나요? 아니면 뭐 원내대표죠. 교수단체 원내대표. 교수단체 원내대표. 예. 이제 민주평화당 쪽으로 넘겨주셨죠. 예, 제가 4월과 5월을 했고요. 예. 6, 7, 8월은 평화당 장병환 대표가 또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9월, 10월은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일도 많았어요. 예.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루킹까지. 근데 이 드루킹 특검보 후보에 대해서 특검 후보 예. 네.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은 그 중에서 그 원내교수단체, 네. 새 원내교수단체 대표들이 그 원내교수단체가 4명 중에 2명을 네.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이제 네. 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법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1명이 네. 안 한다고 한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무효 아닙니까? 무효? 특검법 위반이죠. 네. 왜냐하면 특검법에 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는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4명을 추천한 게 아니라 3명을 추천한 셈이 되는 거죠. 1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예. 또 마침 또 그 1명은 그나마 가장 중립적으로 네. 실력도 그렇지만 중립적으로 평가받던 분인데 그분을 대한변협에서 본인의 그 동의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네. 본인은 안 한다고 나중에 밝혔으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할 사람을 구색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그런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그 1명이 안 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대한변협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을 빼고 할 사람을 1명 더 추천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뺐죠. 예.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3명 중에서 2명을 추천하는 꼴이 돼버렸죠. 예. 그렇게 해서 추천된 2명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네. 1명은 뭐 공안통으로 유명한 분이고 1명은 이제 뉴라이트로 유명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어느 쪽도 다 보수 성향이 뉴라이트도 뭐 당연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주류 보수였죠. 뉴라이트가 당시에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잘 나갔다고들 평가하는. 예. 그래서 보수 성향이 두 분 다 강한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골라야 하는.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좋겠어요.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관철시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하간 특검보 선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네. 네. 저도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포함시켰다고.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뉴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선거 기간 동안 당 혹은 캠프 차원에서 매크로를 돌렸다고 하는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예. 요거 최근에 검색어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크로 그 드루킹 사건의 이제 핵심이 됐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문제는 저부터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걸 써왔다라는 의혹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국정원에서는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고발도 되고 그다음에 그 보도에 따르면은 드루킹조차도 이런 그 자유한국당이 쓰고 있으니까 이쪽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응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뭐 그렇게 처음에 시작됐다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가 이건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업무방해 이건 이제 업무방해거든요. 업무방해에 속하는 건데 이제 업무방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 고발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이 내용이 보도대로라면 고발돼야 하는 사항이고 또 거꾸로 네이버가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도 방치했는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한 특검보들 중에 한 사람 누가 되든 간에
보수 진영에서 사용됐다고 의혹을 받는 이 사안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예. 이게 박범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이 요 한나라당 시절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범죄 들어갑니까, 근데? 이 특검법에 그 수사 대상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항목이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크로를 이용한 건 이때면 뭐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이 차는 잡고 다른 차는 안 잡고 이런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예,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죠. 예. 매크로를 사용했기 매크로를 때문에. 사용한 같은 사건이니까 누가 사용했던 간에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건 좀 불똥이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수사 대상이 되냐 아니냐 놓고도 한번 공방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예. 어쨌든, 드루킹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에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였던가요? 캠프 단위에서도 사용했다고 하는 내부 제보자가 등장해서 보도가 된 사건이 있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제 지방선거 관련 가장 큰 이슈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죠? 왜냐면, 내일 모레 사전선거. 사전투표가 8일하고 9일이죠. 예.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 6월 7일까지 하면 되죠. 예. 뭐. 그게 내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 후보를 결정한다 치면 오늘 해야 되거든요. 만 하루를 하려면. 예. 오늘 해가지고 내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이제 후보가 격돌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사에 근거해서 단일 후보를 정하는 거라면 오늘 해야죠. 오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늘 조사해서 내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라도 단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일 밤 12시라도 발표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성이 여전히 여의도에서 남아있다고 봅니까?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여의도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의도에서 볼 때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제 이륙해야 이륙하는 거죠. 뜨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죠. 오늘까지는 남아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물 건너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내일이 되면 그냥 한 사람이 그야말로 사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예, 뭐 사실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지만 네.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도 출마한다고 아침까지 얘기하다가 2시간 후에 뒤집은 것처럼 정치는 본인의 결단만 있으면 10분 만에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예. 내일 왜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될 때 이유를 못하냐면 이미 그때는 투표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용지에 따라서 김문수 혹은 안철수 후보를 이미 찍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사표가 되니까. 이 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가지고 사전투표는 직전에 출력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6월 13일 거는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은 6월 7일, 8일 6월 8일, 9일 사전투표할 때는 단일화된 후보만 명기되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단일화하게 될 경우에는 6월 13일 날 하는 투표 용지에는 이미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 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최근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사가 워낙 낮아가지고. 그래서 개표 장소 앞에다가 이제 현수막을 걸게 됐어요. 누구누구 단일화했다. 누구는 사퇴했다. 이런 게 걸게 돼 있는데 또 상대방 운동원들이 또 그 앞에 가서 현수막을 또 가리는 또 그런 퍼포먼스를 보통 하는 거죠. 과거의 막판 단일화 보면 꼭 그래서 이탈표나 무효표가 왕창 나옵니다. 예. 꽤 나오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예, 옆에 계신 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 경험들을 비추어 보자면,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예. 네. 그렇게.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재반 상황을 보면은 단일화 해도 지는 건 뭐 마찬가지죠. 여론조사는 그런데 이제 반짝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반짝 효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반짝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양 후보 진영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 두 후보가 출마를 서울 지역,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지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됐을 때도 막 관심도가 쭉 올라가다가 누가 될까 조마조마하다가 됐어야 효과가 커지는데 일단은 뭐 겉으로 보면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중도 그렇고 그 후보들보다는 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이 이제 출연하는 거죠. 눈에 띄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다. 이번 선거는 국정농단에 대한 첫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첫 심판선거다라는 국정농단 세력들을 심판하자라는 생각들이 워낙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심에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촛불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선거라고 보시는 거죠. 얼마나 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예.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해석인 것 같고 보수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경제 실정이라든가 실적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느냐. 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예. 근데 어떡합니까 또 그게 워낙 큰 세계적인 뉴스인데. 그래서 과거에 선거 때만 되면 있던 북풍이 예. 정반대 종류의 북풍이 왔다. 제가 그 경남에서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런 선거 처음 봤다. 명함을 주면은 이제 홍보하는 그 명함을 주면 일단 받는데 받아가지고 보고 2번 돼 있으니까 버리더라. 그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 PK 지역에서요? 그걸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시냐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준표한테 준표가 아깝다. 그 전에 그러니까 보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다라는 거죠. 그게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보수 야당에서 사실은 그건 그 진보 보수들은 다 환영했어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다 그 라이브로 봤거든요. 라이브로 봐서 본인들의 판단이 이미 생겼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필터링이 된 게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다 봤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받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부정적인 논평을 하면 내가 본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굉장히 그때 그 강한 거부감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 PK 지역에서도 지금 보수 야당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스코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지난 주말부터 밟았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를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굳이. 네.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게 사실 당 대표인데 네. 당에 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후보의 단일화를 당 대표가 전혀 몰랐다, 배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곱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사안 자체에 대한 태도가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의 어떤 단일화는 가능하다라고 예. 그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 유일한 가능성은 당신이 사퇴해라. 예.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좀 생각이 유승민 대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라든가 기준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단일화 대상이냐라는 거죠. 누구로의 단일화냐는 두 번째 문제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이제 차별화해야 바른미래당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일단 기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김문수 후보의 주장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그럼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당대당을 얘기하느냐 얘기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런저런 뭐 조사 필요 없고 나로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도 없이 어떻게 단일화 양쪽 모두에서 한쪽은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 보다. 그런 소위 갈등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그 두 분 개인 사이야 자세히 세력과 세력. 여의도에서는 뭐 서로 이제 동상이몽들이 많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면은 자신들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 후에 제1당이 될 거다 웃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냐 했더니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당이 결국에는 지방선거 후에 이제 깨질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쪽으로 오게 되면 많은 의원들이 오게 되면은 원내 일당이 된다.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장도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야무진 꿈을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또 민주평화당 쪽에서도 깨지면 이쪽으로 온다. 그런 걸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 국민의당 수로 돌아갈 그러니까 수 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일단 깨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이제 불안정한 이질적인 또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깨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예. 전반적으로 범보수 진영이 구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심이 없는 거고 또 범보수 진영의 기치를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신보수 세력이 등장했지만 결국에 새로운 세력으로서 보수의 어떤 정통성을 갖다가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는 데는 아직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범보수 진영의 어떤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게 더 커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전공 나왔습니다. 대표님 전공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예. 여기 나온 것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다 열받으시겠지만. 일단은 정치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정치 재판이죠. 정치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재판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건데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현직에 있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이죠. 완전히. 예.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건 국회에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주요한 사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건들. 이게 왜 이렇게 판결이 났냐고. 한명숙 재판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KTX 여성분들. 네, 통진단 사건도 그렇고. 예.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거의 다 거래하려는 어떤 그런 품목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자기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판결 6개월 전에 이미 판결 내용을 전제로 한 보고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의 문제인데 방금 지적한 것처럼 6개월 전에 그 재판에 대해서 주요 재판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이를 갖다가 점검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서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만 알려고 그런 문서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이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일선 판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더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보는 거죠. 자기들은 그 내부 로직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비치는 한 본인들이 특히 젊은 판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살 날이 많은데 근무할 날이 본인들이 내린 판결도 다 그런 식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말금으로 다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우리들은 판사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 이 젊은 판사들이 젊은 판사 아니다. 판사들이 오히려 수사의를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대충 넘어가면은
무슨 결론만 나면 그거 가지고 다 정치 판결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등 해서 정관 예우 등 해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보통 제일 높거든요. 예.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네. 이번 사건까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쇠고기 하나 한 건을 사더라도 저 정육점 저울은 엉터리다. 그러면 그 집에서 소고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고기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법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 차라리 이제 외국 법관들 수입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AI 있죠.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법관에게 하는 게 더 좀 균형 있는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BH 그 청와대 설득 방안에 한명숙 총리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그때 1심 혹은 2심과는 완전히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는 민감한 사안들, 그 민감한 거론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가 다 좋아할 만한 결론, 예. 그런 결론이 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지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을 했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이름들이 다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심? 그 엄격히 하면 재심을 해야죠. 네.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 전에 저는 그럼 예를 들면 재심을 하면 KTX 승무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네. 10년씩 걸릴 수도 있는 그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재심은 하더라도 저는 구제 조치 명백하게 이것이 왜곡된 결과가 나온 거라면은 다른 행정 어떤 명령이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구제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조사도 3차 조사거든요. 네. 그럼 4차 조사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견제 관계에 있는 검찰이 법원을 직접 수사하는 게 힘들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갖다가 임명해서. 맞습니다. 특검 사안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나쁜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공정하게 이거는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법원 내에 어떤 이념적 대결. 네. 그래서 이쪽은 이쪽 말이 맞고 저쪽은 저쪽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보수야당 쪽에서 분명히 물타기 식으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국회와 정치로부터 좀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검이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봅니다. 9월 정기국회 때 한번 발의해 보시죠. 예. 지금 저희들 그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발의된다면. 자, 마지막으로 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뭐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작성한 분이 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자신이 낸 보고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과장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해버렸다. 본인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셈인데 하나는 뭔가면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그건 정부의 여러 조치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싹 빼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후에 굉장히 이제 뭐 14만 명, 15만 명까지 이제 실직자가 발생하는 문제. 그걸 이제 키워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전제. 근데 그 부분조차도 그 추산하는 모델이 다른 나라 사례를 기계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헝가리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 헝가리나 전에. 미국이나.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섣부른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과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차도 본인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이라든가 그 조건들을 전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쏙 빼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렸어요. 언론도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제대로 다 안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이라는 거는 노사 간에 당사자들끼리 자유계약에서 정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뒀을 때 그 일정한 기준 이하의 임금이 강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최저임금제도의 원래 본질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은 나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그 마찰적 요소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것이 이제 정책의 어떤 기술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지금 그 부작용 같은 게 이제 과장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 이 재계나 이쪽에서 그리고 뭐 보수 매체에서 근데 보수 매체뿐만 그 사람들이 한 50년 전, 100년 전에 네. 아동 노동 없앨 때 네. 5살, 6살, 10살, 12살 이런 애들의 어른들의 그 임금의 10분의 1밖에 안 주고서 아동들을 갖다가 이제 노동시켰던 아동 노동 없앨 때도 그럼 가난한 집은 뭐 먹고 사냐 애들이 일 안 하면 그런 논리로 나왔죠. 예, 아동 일자리 없어졌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사안들 쭉 짚어봤는데 휴일이라서 좀 널널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한 말씀 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제 뭐 6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큰 이제 이게 이제 70년의 역사를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대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고 기대 만발입니다.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많겠는가. 오히려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결과를 내려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과거의 광호당 강경파 정책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오바마도 못한 걸 트럼프가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